네, 지금부터 저희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요,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이희은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 네이버를 보면은 그 라이브 웹툰이라 해서 해외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해외 작가들도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 성장성이나 그런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로컬 작가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 해외 진출 초기에는 저희가 한국의 작품을 가지고 그걸 해외 번역 서비스 하는데 초기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소리는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 작품인데 이 마음의 소리 속 계기 코드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다고 읽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게 재미없다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로컬 작가를 많이 개발을 하고 로컬 작가들을 통해서 현지화 전략을 많이 세우자라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초반에는 한국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다면 지금 로컬 작가들이 성장을 하는 데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서비스 성장성에 대해서 로컬 작가의 발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두 분 모두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웹툰을 활용해서 이제 OSM이나 LSM이나 하게 되면 사실 판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권 부분이요. 사실 그 IP 비즈니스의 최초의 태동기를 보면 보통 판권 비즈니스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플랫폼 사업자로 처음 시작을 한 거였었고, 사실 이거에 대한 제작 경험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의 전문가들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장 사업자들한테 맡기기에는 사실 그들도 웹툰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고 저희도 제작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시장 사업자들 함께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가 판권을 그들에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판권을 가지고 네이버 웹툰과 함께 제작하는 방향도 저희는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는 그쪽 방향성을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작가와 직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발행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가랑 계약할 때는 당연히 작가분들이 저에게 해외 판권이나 그 OSMG 판권을 저에게 위임을 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해외 플랫폼이랑 아니면 이제 제작사랑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발행처와 계약하게 될 경우는 발행처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행처가 저희랑 공동으로 IP를 이렇게 소유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왕의 딸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사실 발행처와 저희가 공동 IP예요.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몇 대 몇으로 레버뉴 쉐어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시장 사업자와 웹툰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도 취할 수가 있으며, 또 에이전시나 작가와 이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웹툰 IP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분 모두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외에 저희 국내 웹툰 IP를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겪으시는 어떤 사업적인 페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
해결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딜을 협상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고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번역이란 부분은 앞서서 윤태호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웹툰의 번역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이렇게 저도 생각 안 들고, 플랫폼들이, 해외 플랫폼들이 직접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번역 부분이 큰 이슈는 아니었고, 초반에는 저희 작품이 적고 저희 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출이 좀 활발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저희 작품들이 많아지고 해외에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슬슬 생기면서 지금은 진짜 양부단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높은 컨텐츠들만이 좀 수출이 되는, 경쟁이 심화된 그런 환경이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요. 특히 중국에 같은 경우는 과거 2년만 해도 어떤 연출이라든지 색감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의 작품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의 웹툰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현지 작품들이랑 저희 작품들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사업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많이 고충을 겪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좀 다르다. 예. 특히 최근에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뭐 드라마 제작사들도 그렇고 영화 제작사들도 그렇고. 근데 이 저작권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서로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마 그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런 문의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판권을 계약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드라마든 영화든 뭐 분립판권의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인 건데, 중국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모든 판권을 계약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사실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중국에서는 그게 일반화된 룰이고 한국에서는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게 일반화된 룰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간의 온도차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충돌을 하게 되니까 협상이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뭐 과거 우리나라 역시도 그랬거니와 서로 간에 좀 이해가 계속해서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결국 저희도 중국 시장에 현재 진출해 있고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황현수 부사장님께서는 현지 생산 제품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질 높은 작품들을 통해서 경쟁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으며, 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요, 두 가지 질문인데, 혹시 아까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서 어떤 웹툰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기획하셔서 의뢰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신진 작가나 이런 웹툰 작가를 발굴하거나 양성하는 두 회사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보통은 웹툰 제작은 작가의 영역으로 많이 위임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 자체를 저희가 먼저 끊기보다는 웹툰 작가가 이러한 주제 혹은 이러한 캐릭터, 이런 소재를 가지고 웹툰을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가지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듀싱을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최근에는 이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이런 아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IP를 가지고 직접 웹툰을 제작을 해보고 연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하지만 신인 작가 발굴이나 뭐 양성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전면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 도전과 도전 만화입니다. 이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의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식 연재가 1부 리그라면 베스트 도전이 2부 리그고 도전 만화 3부 리그죠. 도전 만화는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계시다면 웹툰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베스트 도전으로 승격이 되고, 베스트 도전에서 어느 정도 가까우면 정식 연재로 승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도 있을 거고, 스토리를 잘 짜낸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간 연재 시스템 하에서 연재를 매끄럽게 잘 해나갈 수 있느냐, 매주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간 연재 시스템을 꾸준하게 버텨온다면 그 사람은 신인 작가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이랑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의성보다는 시대 를 불문하고 중독성 있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주간 그 연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편을 봐도 그냥 눈이 즐거운, 기분이 좋은 그런 웹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보면 눈이 아플 정도로 몰아보고 싶은 그런 약간 좀 더 장르향의 컨텐츠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성보다는 어떤 작품에 대한 재미, 몰입도, 중독성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시리 발굴하는 거에서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편집팀이 작가님과 컨택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작사, 발행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는 좀 작품을 소개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네이버 웹툰의 그 도전 만화의 풀과 다음에 웹툰 리그란 풀이 상당히 좋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거기서 에이전시들도 작품을 픽업을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잘 코칭해가지고 저희한테 소개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이버는 또 이제 본인만의 만화 리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여부를 중점을 모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신인성보다는 중독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제작사나 발행처 그리고 에이전시와 협업하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 두 가지 질문이 두 분한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웹툰이 영상화가 많이 되는데 그랬을 때 망했던 경우도 있고 잘 됐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스타툰의 발전 가능성과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웹툰과의 그런 접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첫 단어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스타툰이요. 네. 일단은 뭔가 영상이 망했다,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영화로 치면 관객이 잘 안 들었어요. 비가 100만인데 10만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영화를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시발점이기도 하겠는데요. 사실 웹툰 원작도 있고 소설 원작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잘 안 됐다, 드라마가 잘 안 됐다는 기준은 웹툰 원작을 잘 이해를 하고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이 웹툰 원작에 대해서 웹툰 안에서도 사실 여러 에피소드가 있고 여러 이야기 줄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웹툰 원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나리오 제작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영화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약간 산만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영화 제작도 그렇기 때문에 웹툰 원작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 등에서 여러 가지 웹툰 그리고 그림 등을 연재를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미의 세포들 웹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미의 세포의 유미의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유미가 그 웹툰 속에서 실제 살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유미가 인스타를 운영을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웹툰이 그냥 웹툰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SNS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동감하고요. 두 번째 안에 대해서 동감하고 좋은 마케팅 툴이 아닌가 있다 정도로 첫 번째로 어떤 게 이제 영상화가 잘 되고 어떤 게 안 됐는지는 사실 뭐 제가 영상 전문가 아니라서 다음에 이제 발표하시는 영화 대표님과 드라마 대표님들한테 좀 들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CJ ENM의 영화사 부문장이든 드라마사 부문장도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늠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석에서. 그래서 아무튼 뭐 다음 세션에서 좀 더 논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답이 따로 없이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장인 만큼 함께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을 영상화해서 흥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대해서는 웹툰 원작의 이해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SNS 연재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웹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나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일상을 접목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앞에 계신 분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왜 네이버 웹툰에 마주쳤다 같은 하일권 작가와 한 작품의 경우에는 이 웹툰을 관람하면서 그 독자가 클릭해서 자기가 있는 환경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VR, AR이 많이 사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툰 사업의 같은 경우에도 OSMU나 다른 다각적인 사업 발전에서 그런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네이버 웹툰이 컨텐츠 기업이자 기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VR 그리고 AR과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AI를 활용한 채색 기술도 저희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웹툰 산업 전체가 발전을 하려면 어쨌든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요. 굳이 VR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는 덱스터랑 그 살려주세요라는 데이 작가의 호러 채널이라는 살려주세요라는 공포 웹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VR 웹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고 깐네에서도 아마 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회사를 통해서 또 VR 전문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현재 회사도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술 개발들은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웹툰이 이제까지는 스토리를 읽고 그리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작업이었다면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히 거기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마주쳤다 같은 프로젝트처럼 그냥 쌍방향 통신을 하면서 재미를 주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하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웹툰, 저희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웹툰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이런 VR이나 AR, 심지어 VR, AR 그리고 AI를 통한 채색 기술까지 스토리를 서치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여자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 작가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플랫폼하고 작가 사이에 그 갈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웹툰하고 카카오 페이지 쪽도 작가분들하고 아예 갈등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작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작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연재 계약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또 사업화 이제 에이전시 계약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쭉 구축해 오고 가면서 사실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사실 지금에 와서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하게 사실상 사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희 쪽에 사실은 뭐 계약이 뭐 많이 작가들 위주로 많이 좀 세팅이 되어 있고 작가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형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물론 그 와중에서도 작가와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경우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작가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컨텐츠는 작가가 만드는 것이고 작가와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실상 저희 컨텐츠 이 플랫폼도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페이지도 뭐 발행처뿐만 아니라 작가와도 직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가와의 계약에 대해서 뭐 소통하는 자리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약서의 문구를 쳐다보는 순간 이미 신뢰를 잃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계약서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표준계약서 때문에 2차 판권이라든지 해외 판권에 대해서 분리하면서 계속 어떤 조항이 생기면서 계약서가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한 5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0페이지인가? 근데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계약서를 쳐다보는 상황은 오히려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와 플랫폼 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작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작가와의 신뢰뿐만 아니라 작가의 손에서 작품이 탄생하는 만큼 이렇게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끝으로 1부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